지난 줄거리. 편지를 주고받는 바렌카와 알렉세예비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바렌카는 알렉세예비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지난 시절 마음의 기록을 담은 수첩을 정리하는 것이다. 숲과 정원을 뛰어다니며 자연 속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바렌카는 페테르스부르크로 이사하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산다. 아버지의 죽음, 그로 인한 타산과 기숙학교 중퇴. 아버지가 죽자 바렌카는 친척 안나의 집으로 어머니와 함께 들어간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고 바렌카는 샤샤와 함께 가난한 가정교사 포크롭스키에게 공부를 배우며 지낸다. 노인은 방 안에서 아들이 좋은 낯빛으로 문을 열어주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도 외투와 모자를 아주 조심스럽게 벗어놓았습니다. 노인의 모자는 1년 내내 구김살이 펴진 적이 없고 구멍이 뚫린 데다가 책마저 떨어져 나가려고 덜렁덜렁하는 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그러한 물건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잠시도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기분이 어떤지를 관찰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쁜 눈치를 보이면 노인은 놀란 듯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잠깐 둘러본 것 뿐이란다.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근처를 지나게 되어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외투와 모자를 들고서 다시 조심조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끔은 아들에게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순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이 기분 좋게 맞아들이기라도 하는 날이면 노인은 그야말로 너무 좋아서 하늘에라도 오를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몸짓 하나하나에도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다정하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날이면 노인은 의자에서 엉덩이를 약간 들고 말할 수 없이 공손한 태도로 아들에게 대꾸했습니다. 어찌 보면 비굴할 만큼 정중한 말투로 조용히 대답하면서 가장 좋은 표현을 골라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겁을 집어먹고서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대답을 멋있게 했을 때는 노인도 우쭐한 마음이 드는지 뻐기는 태도로 조끼나 저고리의 맵시를 바로잡으며 위험 있는 자세를 취했답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대담하게도 슬그머니 의자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가 그 가운데 책 한 권을 뽑아 그것이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잠깐씩 들춰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마치 자신이 언제라도 아들의 책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행복감에 젖은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책을 들춰보고 있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책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놀라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노인은 그 순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거꾸로 꽂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바로 꽂으려다가 이번에는 책등을 한쪽으로 집어넣은 채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 실수를 보상할 것인지 스스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따뜻한 조언을 하나씩 해주면서 조금씩 노인이 나쁜 버릇을 고쳐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제인가부터는 아버지가 3번 연속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찾아오면 돌아갈 때 25코페이카나 50코페이카, 때로는 더 많은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구두나 조끼 등을 사줄 때도 있었습니다. 노인도 아들이 사준 새 옷을 입었을 때는 마치 장군의 아버지라도 된 것처럼 기세등등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가끔 우리 방에 들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방에 들를 때면 항상 저와 샤샤를 위해 과자나 과일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줄곧 우리를 상대로 해서 아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들, 제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 아들의 말을 잘 들어줘요. 노인은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이야기뿐이었답니다. 포크롭스키는 훌륭한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고 학식도 풍부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노인은 왼쪽 눈을 어색하게 감으면서 윙크를 보내고 일부러 야릇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샤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 노인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안나에 대해서는 무척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앞에서는 기가 죽은 듯 얌전하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포크롭스키에게 배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여전히 어린애로만 취급했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항상 저를 샤샤와 같은 말갈량이 계집애로 대했던 것이죠. 저는 예전의 잘못을 씻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는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고 차츰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거의 한 번도 포클롭스키와 사적인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마주치면 전 금세 낯이 붉어져서 갈팡질팡하다가는 어디든 구석에 숨어서 분한 마음에 울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상상도 못하던 상태에서 우리는 이상한 우연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안나의 방에 가고 없는 사이에 저는 살며시 포크롭스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 방에 들어갈 마음이 생겼는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심장이 어찌나 심하게 뛰었는지 금방이라도 가슴에서 튀어나올 정도였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야릇한 호기심에 쫓기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포크롭스키의 방은 그다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었지만 거의 청소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긴 책꽂이 5개가 벽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책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위에는 책과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책과 종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념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불쾌한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저의 우정이나 애정 따위는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그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제가 책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바보 같은 계집애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책의 무게로 휘어져 있는 책꽂이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기분은 갑자기 초조함과 비애 그리고 이상한 울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을 한 권도 남김없이 다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다시 강한 욕망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래, 당장 시작하자.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 공부한다면 그와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 바로 곁에 있는 책꽂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손에 잡히는 책 한 권을 뽑아들었습니다. 저는 흥분과 두려움에 떨면서 그 책을 들고 내 방으로 왔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가 잠드신 뒤에 침실에 램프를 켜고 그것을 읽으려고 결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제 방에 돌아와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그 책을 펴보았더니 그 책은 군데군데 좀이 먹고 반쯤은 썩은 듯한 낡아빠진 라틴어 교과서였습니다. 그때의 실망감이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곧바로 다시 포클롭스키의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 책을 책꽂이에 다시 꽂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이 밉살스러운 책들은 너무 꽉 꽂혀 있었습니다. 책을 뽑아낸 자리에는 벌써 다른 책이 밀려와 이미 옛 친구의 자리를 다 빼앗아 버린 후였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억지로 그 책을 밀어넣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선반의 책을 양쪽으로 쭉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반을 지탱하고 있던 녹순못이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힘없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반 한쪽이 털썩하고 내려앉았고 책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바닥으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포크롭스키가 들어왔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상대가 누구이든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그의 책을 건드린 저야말로 불운이었지요. 크기도 두께도 가지각색인 별의별 종류의 책들이 선반에서 우르르 떨어진 채 책상과 의자 밑으로 온 방 안에 흩어졌을 때의 그 순간에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이미 달아나려고 해도 시간은 없었지요. 아, 이제 끝장이야. 이젠 파멸이야. 10살짜리 아이들처럼 난 또 나쁜 짓을 저지른 거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난 정말 바보 같은 계집애야. 정말 바보라고. 방 안의 풍경을 본 포크롭스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쳇,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군. 나의 예상대로 그는 못난 계집의 유치한 행동을 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봐, 부끄럽지도 않아. 이런 장난을 하게. 언제쯤에나 좀 얌전해질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책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허리를 굽히고 그를 거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됐어. 나도. 괜찮다니까.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멋대로 들락거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지만 저의 온순한 태도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던 가정교사의 권리를 내세우며 설교조로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몇 살이 돼야 철이 들지? 언제 철이 들겠느냐 말이야. 자, 반성해봐. 이젠 어린애가 아니야. 벌써 15살이나 됐잖아. 그는 제가 이미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가만히 저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전 온몸이 얼어붙은 채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겸연쩍은 듯이 제 곁에 와서 무언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자랄 대로 자란 처녀였다는 것을 몰랐던 사실에 대한 사과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도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제가 어떤 꼴이었는지는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도 포크롭스키 이상으로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방에서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서 새삼스레 몸둘 바를 몰랐던 것이지요. 어쨌거나 그 사람의 방에 몰래 들어간 것이 발각되고 말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꼬박 사흘 동안이나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창피했습니다. 참으로 이상야릇하고 우스꽝스러운 생각들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모든 것을 고백한 다음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은 철이 없고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라는 사실을 그에게 납득시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 후 2, 3일이 지나서 어머니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이틀 정도 누워있더니 사흘째 밤에는 열이 오르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물을 마시게 해드리고 시간에 맞춰 약을 들게 했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었을 때는 저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피곤에 지쳐서 시야는 뿌옇게 안개가 서리고 머리에는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냘픈 신음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떨며 잠시 눈을 떴다가는 금방 또 졸음이 쏟아져 잠이 들곤 했었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때의 일은 스스로도 잘 모르겠고 뚜렷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졸음과 싸우고 있던 괴로운 순간에 무엇인가 무서운 꿈과 환상이 흐릿한 머릿속에 펼쳐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오싹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 방 안은 어두컴컴했고 램프 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몇 줄기의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의 망상은 무서운 꿈 때문에 한층 더 심해졌고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갑자기 외롭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포크롭스키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음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포크롭스키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살며시 소파에 앉히고 물을 먹여준 다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렌카, 당신은 병이 났어요. 당신이야말로 병이 든 거요. 그는 저의 손을 잡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열이 있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있군요. 자,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워요. 한숨 푹 자면 좋아질 거요. 2시간쯤 지나거든 깨워줄 테니까 좀 쉬어요. 자, 어서 누워요. 그는 한마디 대꾸할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지쳐 그의 말을 거부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절로 눈이 감기고 말았으니까요. 30분쯤 쉴 작정으로 소파에 기댔던 것이 그만 그대로 아침까지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포크롭스키는 어머니에게 약을 드릴 시간이 됐어야 겨우 저를 깨웠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어머니 머리맡에서 밤을 지새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포크롭스키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게 지루하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책을 가져왔어요. 읽어봐요. 그다지 지루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그가 건네는 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은 한 페이지도 읽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정체 모를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소파에서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행복감이 온몸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포크롭스키의 마음이 무척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 걱정을 하며 마음을 써준 것이 정말 자랑스럽기조차 했습니다. 아들은 이것저것 캐묻거나 쓸데없이 짓거리는 아버지의 버릇을 없앴고 마침내 아버지로 하여금 자기 말에 대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아들의 허락 없이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노인은 아들을 대할 때마다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찾아올 때는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조심조심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마주치기라도 하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건강한가요? 기분은 어떤지요? 뭐 중요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그 노인의 아들이 그리 바쁘지 않다고 말하면 그는 다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뭘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사색에 잠겨 있나요? 제가 지금 들어가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안심을 시켜드리면 노인은 그때서야 아들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반드시 3번 노크를 한 다음 들어와도 좋다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서 아들이 좋은 낯빛으로 문을 열어주면
밤새껏 갖가지 공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포크롭스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일 밤은 어떨까 하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뒤였습니다. 포클롭스키는 자기 방문을 열고 문가에 선 채로 저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은 한마디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제가 침착성을 잃고 무척 당황하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이야기가 끝났으면 하고 바랬던 기억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와 단둘이서 이야기할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와의 대화를 상상하면서 미리 질문과 대답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동안 우리 두 사람은 매일 밤 몇 시간씩을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차츰 부끄러움을 덜 타게 되었지만 헤어진 뒤에는 항상 어딘가 허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저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책 사건을 잊어버린 듯한 것을 느끼게 되자 은근히 기쁨과 자랑스러운 만족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쩌다가 반농담으로 그때 책이 책꽂이에서 떨어졌던 일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야릇한 한순간이었어요. 저는 어째서인지 무척 솔직한 기분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답니다. 저는 포크롭스키에게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타는 마음과 일종의 이상한 감격에 이끌려서 저는 그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전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애로 취급받는 게 분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로 제 심리 상태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진실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와 한마음이 되어 살고 싶고 서로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자 포크롭스키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갑자기 말할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마음이 통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비웃고 있는 게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엎드린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포크롭스키는 저의 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손등에 키스를 한 후 자신의 가슴에 가져가 꼭 누르면서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포크롭스키는 매우 감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행복에 겨운 나머지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면서 얼굴을 붉히다가 했습니다. 포크롭스키도 묘한 감격을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분별 없이 미칠 듯이 흥분하며 열렬한 사랑을 고백한 것에 대해 너무 놀라 있었습니다. 포크롭스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솔직한 기분으로 마음을 열고 상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다정한 친구로, 피를 나눈 오빠와 동생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가슴은 따뜻하게 밝아왔고 매사가 즐거웠습니다. 저는 포크롭스키에게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저에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도 애달프고 즐거운 한밤의 만남이요. 병들어 누운 가엾은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타오르는 희미한 램프를 사이에 두고 우리 두 사람에게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답니다. 지금은 거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랬습니다. 우린 정말 진실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열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이나
가슴속에서 솟아나오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슬프고도 즐거운 시절이었습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그것이 슬프거나 즐거운 것이거나 항상 애달픈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하기야 그 애달픔은 감미로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마음이 우울할 때 추억은 허전한 마음을 일깨워 소생시켜줍니다. 뜨거운 한낮이 지나고 촉촉한 밤이 찾아오면 더위에 시달리던 가엾은 꽃에 맺힌 밤이슬이 영롱한 빛을 내듯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밤마다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크롭스키는 여러 가지 책을 자주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졸음을 쫓으려고 그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정성 들여 읽게 되었고 마침내는 정신없이 책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눈앞에는 이제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갖가지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상이 한꺼번에 힘찬 물살처럼 제 마음속으로 밀어닥쳤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흥분하고 당황한 마음에 힘겨워하면 할수록 그 세계는 더욱더 달콤하게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한 세계가 한꺼번에 제 마음속에 들이닥쳐서 저에게 숨쉴 겨를도 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이 완전히 회복되자 밤마다 있어왔던 우리의 만남과 길고 긴 대화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씩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체로 별 뜻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남몰래 혼자 되새기며 조심스럽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만족스러웠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고 조용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포크롭스키 노인이 우리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에 없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활달한 모습으로 수다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커다란 소리로 웃거나 농담을 하던 끝에 노인은 자기가 기분이 좋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 아들의 생일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새로 맞춘 조끼에 새 구두를 신고 오겠어요. 노인은 너무도 행복한 나머지 생각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포클롭스키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생일 때문에 저는 밤이고 낮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포클롭스키에게 나의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 무엇이든 선물을 꼭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결국 저는 책을 선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포클롭스키가 새로 나온 푸시킨 전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부업으로 벌어놓은 돈이 30루블이나 있었거든요. 물론 그 돈은 저의 새 옷을 지으려고 모아두었던 것이지만요. 저는 당장 하녀로 일하고 있던 마트료나 할멈을 시켜 푸시킨 전집이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할멈이 돌아왔지만 전집의 가격은 무려 60루블이나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커다란 실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만한 돈을 구하겠어요.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았지만 결국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더군요.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온 집안에 다 퍼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은 저의 사랑이 담긴 것이 아니라 포크롭스키가 1년 동안 저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사례라는 의미가 되고 말 것이었지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바뀌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영원한 빛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저는 이 공경을 타개할 방법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스치 느이드보르에 있는 헌책방에 가서 잘만 깎으면 새 것과 다름없는 책을 반값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꼭 고스치 느이드보르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에게 외출해야 할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안나도 마침 외출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일이 저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전 마트료나 할멈과 둘이서 집을 나섰습니다. 헌책방에 들어갔을 때 다행히 저는 어렵지 않게 푸시킨 전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아름다운 장정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값을 깎았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책방과 다름없는 가격을 불렀지만 제가 몇 번이나 사지 않고 돌아가려는 신용을 했더니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35루블로 가격을 깎아주었습니다. 이 흥정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가엾게도 마티로나 할멈은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르고 무엇하러 그렇게 많은 책들을 사는지 몰라 그저 놀라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일이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은 지폐로 30루블밖에 없었고 책방 주인은 그 이하로는 깎아주려고 하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 애원하기 시작했고 가까스로 약간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겨우 2루블 반밖에는 깎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제가 어여쁜 아가씨니까 특별히 깎아주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설명이 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루블 반이 모자라는 가격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생각지도 않던 일로 해서 이 공경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던 곳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다른 책방 앞에 있는 포크롭스키 노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노인 주위에는 너댓 명의 헌책 장사가 모여서 저마다 자기 상품을 권하면서 노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권하는 책들도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였고 노인 역시 사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노인은 마치 발이라도 묶인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선 채 권하는 책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인의 곁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보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저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세요? 노인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책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아가씨. 어떤 책을 사시려고요? 예, 아들 녀석에게 책을 사주려고 생각해서. 이제 곧 그 애의 생일인데 그 애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사주려는 것이지요. 노인은 보통 때와는 달리 더욱 이상한 말투를 쓰면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을 물어보아도 모두 은하로 1루블리, 2루블리, 3루블리씩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책값도 물어보지 못하고 그저 욕심이 나는 듯이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겨보고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곤 했습니다. 안 돼, 안 되겠어. 이건 너무 비싸.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살까? 그러나 다시 태도를 바꾸면서 다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은 얄팍한 잡지나 시집, 수필집 따위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전부 싸구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지요. 어머나, 왜 그런 걸 사려고 하시죠?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기도 꽤 좋은 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 말이지요. 노인은 마치 구슬픈 노래라도 부르듯이 목소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은 뜻은 어째서 좋은 책은 이렇게도 비싸냐고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금방 눈물이라도 흘릴 표정이었습니다. 그 창백한 볼에서 눈물방울이 금방이라도 노인의 빨간 코 위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이것뿐입니다.
가엾은 노인은 때 묻은 신문지에 싼 돈을 전부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50코페이카짜리, 그리고 이건 25코페이카짜리고 나머진 전부 20코페이카짜리 동전입니다. 저는 다짜고짜로 노인을 끌고 아까 그 헌책방으로 갔습니다. 이 11권짜리 책이 전부에서 32루블 반이에요. 저에게 30루블은 있으니까 2루블 반만 내서 이 책을 아드님에게 같이 선물하기로 해요. 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노인은 아주 기뻐하며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주었습니다. 헌책방 주인은 푸시킨 전집을 노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란 주머니에 모두 그 책을 한 권씩 쑤셔놓고 양손과 겨드랑이 밑에까지 끼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무도 모르게 살짝 책을 갖다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노인이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1시간가량 아들의 방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노인은 우리 방에 와서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듯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벼대며 저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은 부엌 구석에 잘 놔뒀어요. 마트료나에게 잘 봐달라고 일러놓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어떤 방법으로 선물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중얼거리기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잠자코 노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금방 침착성을 잃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이더니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무척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가씨. 왜 그러세요? 노인은 몹시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실은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애의 생일이 되거든 말이지요. 당신은 그 책 중에서 10권만 뽑아서 직접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따로 말입니다. 난 나머지 11권째를 그 애에게 선물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선물로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가씨도 선물을 하게 되고 나도 하게 되니까 두 사람 다 선물을 하는 셈이 되지요. 노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전 노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겁을 집어먹은 표정으로 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같이 선물하는 걸 싫어하시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말입니다. 아가씨. 난 그저... 어쨌든 노인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얼굴이 붉어진 채 말이 막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인은 한참 만에야 겨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말입니다, 아가씨. 때때로 변덕이 나서 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1년 내내, 그러니까 언제나 변덕을 부리고 있는 셈이지요. 나쁜 버릇이 생겨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춥다든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이상하게 울적하다든지 또는 언짢은 일이라도 생기거나 하면 그만 참지 못하고 술을 먹고 맙니다. 그것도 곤드레 만드레가 될 지경으로 말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싫어해서 말입니다. 아가씨. 그 애는 화를 내고 이 애비를 꾸짖고는 온갖 설교를 하지요. 그런저런 일로 해서 난 이번 선물을 통해 나도 올바른 사람이 되었고 행실도 좋아졌다는 걸 그 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말입니다. 책을 사려고 모은 돈만 해도 정말 오래 걸려서 모은 것이거든요. 아들에게 얻은 것 이외에는 난 돈 같은 건 없거든요. 그건 그 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도 내가 어디다가 돈을 썼는지를 알면 내가 그의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노인이 무척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듯이 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책은 전부 혼자서 선물하세요. 전부라뇨. 그러니까 그 책을 전부 말입니까? 노인은 무척이나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책 전부를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말입니까? 네, 아저씨가 선사하는 것으로요. 나 혼자서요. 네, 아저씨 혼자서요. 저는 무척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지만 노인은 오랫동안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야 좋은 일이고 말고요. 멋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전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노인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우리 아들에게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그 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노인은 정말로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저에게도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제안을 거절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정말로 그 노인은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서도 어떤 선물을 할 수 있다면 기쁘겠지만 당신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드님도 만족하시고 당신도 기뻐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아주 기쁜 일이에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제가 정말로 선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을 듣자 노인은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노인은 그 후 2시간 남짓 우리 방에 있다가 갔습니다. 응접실에 있을 때에도 노인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당황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일어섰다가는 다시 앉고 이리저리 걷다가 샤샤와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살짝 저에게 키스를 하기도 하고 내 손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안나 쪽을 쳐다보고 약간 얼굴을 찌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침내 안나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노인은 너무 기뻐서 지금까지의 여느 때보다도 신바람이 났던 것입니다. 마침내 포크롭스키의 생일이 되자 노인은 정각 11시에 교회에서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깨끗하게 꿰맨 코트 밑에는 정말로 새로 맞춘 조끼를 입었고 구두도 새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양손에 노끈으로 묶은 책구러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나의 응접실에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노인은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던 것 같습니다. 푸시킨은 꽤 훌륭한 시인이라고요. 그리고 두서없는 말을 한참 동안 짓거리더니 결국에는 느닷없이 주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느니, 몸가짐이 나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엄하지 않은 증거라느니, 나쁜 버릇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때문에 몸을 망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이고서는 자기는 얼마 전부터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었고 지금은 남한테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듣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의견은 예전부터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교훈이 올바르다는 것을 느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오랫동안에 걸쳐 모아둔 돈으로 아들을 위해 책을 사서 선물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불쌍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이 순진한 노인도 거짓말을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책은 포크롭스키의 방으로 옮겨져서 책꽂이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포크롭스키는 당장의 진상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점심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날은 누구나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벌금놀이와 트럼프 놀이를 했답니다. 샤샤는 크게 떠들어댔고 저도 그에 못지않게 제잘됐습니다. 포크롭스키는 쉴 새 없이 저와 단둘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이곳에서의 4년 동안에서 가장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3. 이제부터는 아주 슬프고 가슴 아린 추억만 보여집니다. 드디어 저의 불행한 나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의 불행은 포크롭스키가 병에 걸리고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푸시킨 전집을 선물 받은 그 생일날 이후 정확히 2달 후부터 포크롭스키는 결핵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 2달 동안에 젊은 청년은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돈벌이를 마련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딘가에 가정교사 자리가 나긴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는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자는 것까지도 거의 거르다시피 해야 했지만 그는 악착같이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그는 침식을 잊은 채로 매일같이 낡은 외투를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무척 괴로웠던가 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온 그는 드디어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크롭스키도 다른 결핵 환자들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가을이 깊어지고 있던 10월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가 병상에 누워 앓고 있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머리맡에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밤을 꼬박 샌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포크롭스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헛소리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직에 관해서, 책에 관해서, 저에 관해서, 자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또 그 밖에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온갖 사정을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저를 볼 때마다 머리를 가로저었고 다른 사람들은 애써 결핵에 걸린 청년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을 정면으로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는 모두들 결핵 환자를 간호하는 저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저의 어머니만은 처음부터 줄곧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따금 포크롭스키는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상대로 밤새도록 걷잡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가냘픈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면 그 소리는 마치 관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어렴풋이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밤에 포크롭스키는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몹시 괴로운 듯이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을 때 저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포크롭스키가 한시라도 빨리 하느님에게 불려가도록 기도를 올리면서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도저히 그가 아침까지는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포크롭스키 노인은 아들의 방 앞으로 이어진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바닥에 거적 같은 것을 깔아놓은 채 죽어가는 아들의 임종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슬픔에 빠져 감각도 의식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정신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면서 줄곧 누군가와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미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노인은 너무 상심한 나머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는 거적 위에서 죽은 사람처럼 잠들어 버렸습니다. 7시가 지났을 무렵 포크롭스키가 드디어 숨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노인을 깨웠습니다. 임종의 순간
포크롭스키는 아주 뚜렷이 의식을 회복한 상태로 우리 모두에게 작별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울 수도 없었답니다. 다만 가슴만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저를 가혹하게 괴롭힌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굳어진 혀로 무엇인가를 계속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그 광경으로 인해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꼬박 1시간 동안이나 포크롭스키는 무척 초조해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았고 이미 싸늘해져가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희미하게 쉬어버린 목소리로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역시 아무 뜻도 없는 헛된 울림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 사람들을 머리맡에 가까이 부르기도 하고 그에게 마지막 물을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슬픈 듯이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의 소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커튼을 젖히고 덧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햇빛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얼른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몬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에는 죽어가는 사람의 꺼져가는 생명과도 같이 매우 구슬프고 흐린 날씨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불투명한 회색 장벽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낀 하늘은 쓸쓸하고 우물했습니다. 잠시 후 가느다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싸늘하고 더러운 빗물이 유리창에 줄을 그으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는 흐리고 어두침침하여 창백한 광선이 겨우 방안을 비추며 성상 앞에 반짝이는 촛불과 빛을 겨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포클롭스키는 참으로 쓸쓸한 듯이 저를 쳐다보더니 약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장례식은 안나가 맡아서 치렀습니다. 무척 조잡한 관을 사고 진마차를 빌렸습니다. 그 비용을 메우려고 안나는 포클롭스키에 남겨진 책과 소지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노인은 안나에게 달려들어 큰 소동을 벌인 끝에 빼앗을 수 있는 대로 책을 빼앗아 주머니라는 주머니엔 모조리 쑤셔 넣었습니다. 심지어 모자 속에까지 넣을 수 있는 만큼 아들의 유물을 넣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어디를 가든 갖고 다녔습니다. 교회에 갈 때에도 노인은 책을 몸에 지니고 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에 노인은 바보처럼 얼이 빠져서 관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시체 위에 얹혀진 화환을 바로잡기도 하고 초를 새 것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아직 자기의 생각을 확고히 정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안나도 교회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앓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안나는 포크롭스키 노인과 다투었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저와 노인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저는 미래에 대한 예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종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식이 끝날 때까지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디어 관 뚜껑이 덮이고 못이 박힌 다음 진마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거리가 끝나는 데까지 따라갔습니다. 노인은 울부짖으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는 노인이 마차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노인은 모자를 떨어뜨려도 그것을 주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비를 맞아 흠뻑 젖어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진눈깨비는 얼굴을 마구 때려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부짖으며 마차의 뒤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낡은 코트자락은 바람이 불 때마다 날개처럼 펄럭였습니다. 코트의 주머니란 주머니에는 온통 책이 꽂혀 있었고 손에도 뭔가 커다란 책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중에는 더러 발길을 멈추고 가엾은 노인의 모습을 깜짝 놀란 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책은 끊임없이 노인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진흙탕 위로 떨어졌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노인을 향해 책이 떨어졌다고 일러주어야 비로소 노인은 흙이 묻은 책을 주워들고 다시 관을 쫓아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길 모퉁이까지 가자 어떤 거지 노파 하나가 관 뒤에 따라붙어 노인과 함께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마차는 길모퉁이를 돌아 거의 눈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어머니의 가슴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힘껏 끌어안고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남은 마지막 친구인 어머니를 두 팔에 힘을 주어 꼭 안고 죽음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온몸을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어머니의 곁에도 이미 죽음의 신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지난번의 편지는 끝까지 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무척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따금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는 외톨이가 되어 혼자 외로움을 달랜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즐기는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때가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지난날의 추억을 생각하노라면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무언가에 의해 강하게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무턱대고 저를 자꾸 추억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바람에 저는 몇 시간이나 주위의 것들에 무감각해지고 현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 생활에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기쁜 것이든 아니면 괴롭고 슬픈 것이든 저를 과거로 데려가는 수많은 아픔의 흔적들은 저를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을 회상하고 나면 언제나 그리움만 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미 치유된 것이라 해도 그 흔적만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오늘은 도시의 가을치고는 드물게 하늘이 무척 청명하군요. 공기도 상쾌하고 모든 것이 신선해 보이는 아침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의 마음으로 기쁘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 드디어 이 도시에도 가을이 찾아왔군요. 마치 저의 어린 시절에 맞았던 그 가을처럼 말이에요. 시골에 살았을 때 저는 가을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아직은 조그만 소녀였지만 그래도 그 무렵부터 제법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을에는 아침보다도 밤이 더 좋았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산기슭에 있던 호수 말이에요. 지금도 눈에 선한 그 호수는 매우 넓었고 수정처럼 맑게 빛났어요. 고요한 해질녘이 되면 호수는 더없이 잔잔하게 타오르면서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주위의 나무들은 모두가 이제 곧 닥쳐올 어둠을 준비하려는 듯 하나둘씩 가지에 힘을 뺀 채 부드럽게 쉴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새들과 동물들은 저마다 어둠 속에서 제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펴거나 기지개를 켰답니다. 이윽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오면 숲속의 저녁 공기는 더욱 상쾌해져서 오싹할 정도였지요. 이슬방울은 하나둘씩 풀잎 위에서 잠들 준비를 시작하고 여기저기 농가에 등불이 켜지면 멀리서 가축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수를 보기 위해 살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들판을 달려갑니다. 아름다운 달빛 아래 은은한 숨결이 흐르는 호수를 보며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있었답니다. 물가에서 어부들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면 그 불빛은 멀리 수면을 타고 흘러갑니다. 하늘은 차가울 정도로 파랗게 변해가고 그 지평선에는 타는 듯한 빨간 구름의 물결이 타오릅니다. 이윽고 그 줄무늬가 점점 엷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쪽에서 달이 천천히 떠오르지요. 달이 뜨면 공기는 말할 수 없이 청명하고 무엇인가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산들바람에 갈대가 사각사각 속삭이는 소리도 들립니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는 마치 손에 잡힐 것만 같습니다. 푸른 호수 표면에서는 하얗고 투명한 수증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사방이 어두워져 모든 것이 저녁 안개 속에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조각배와 호숫가의 조그만 꽃섬들은 달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호숫가에는 세월의 자국처럼 잔물결이 흐르고 노랗게 단풍이 든 버드나무까지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갑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 숨어있던 물새 한 마리가 푸드득거리면서 차가운 물에 가슴을 적시고 훌쩍 날아올라 저녁 안개 저편으로 사라져 갑니다. 저는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이렇게 저는 가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밭일이 모조리 끝난 가을. 농가에서는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겨울을 기다리는 그 늦가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 무렵이 되면 주위는 온통 음울한 느낌으로 변하고 하늘은 구름에 덮여 음산하게 흐려집니다. 노란 낙엽은 발가벗은 숲 가장자리에 오솔길처럼 쌓이고 숲은 검은빛을 띠게 됩니다. 축축하게 안개가 퍼진 밤에는 어둠 속에서 거인처럼 추악하고 무서운 괴물처럼 숲의 그림자가 떠오르지요. 산책길에 나섰다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집으로 돌아올 때 그 무시무시함이란. 바람에 떠는 나뭇잎처럼 저절로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버드나무 사이에서 누군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사나이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생각에 죽을 것만 같았지요. 어느새 숲속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나무들은 쏴쏴 소리를 지르고 원망스러운 듯이 울부짖습니다. 마른 가지와 잎을 잡아뜯어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 산새들이 길고 소란스러운 무리를 이루고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하늘이 온통 새들의 무리로 덮여서 새까맣게 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바렌카, 빨리 달려라. 얘야, 늦어지면 안 된다. 여기는 머지않아 무서워질 테니까. 뛰어라, 빨리. 그렇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요. 그러면 공포가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고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달리기 시작한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은 떠들썩하고 활기에 차 있어요. 아이들은 완두콩이나 양귀비 껍질을 까는 일을 돕고 있지요. 패치가 속에서는 장작이 탁탁 튀고 있고 어머니는 즐거운 듯이 우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늙은 유모는 요술쟁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무서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들이 무서워서 서로 몸을 바싹 붙이고 모여 앉지만 그래도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떠오른답니다. 순간 갑자기 모두 조용해집니다. 쉿! 덜컹 소리가 났어. 누가 문을 흔드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잘못 들은 거죠. 옆집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는 소리였으니까요. 모두 까르르 웃었지요. 그래도 그런 날 밤에는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자꾸 무서운 꿈만 꾸게 되거든요. 밤중에 잠이 깨면 꼼짝도 못한 채 날이 셀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꽃처럼 원기왕성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들판은 온통 안개가 끼어 있고 늦가을의 엷은 서리빨이 나뭇잎에 떨어진 작은 가지에 서려 있어요. 호수에는 종이장 같은 살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서서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수면에서 뽀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산새들은 즐겁게 지저깁니다. 드디어 태양이 주위에 가득히 반짝이는 빛을 뿌리면 그 빛이 유리처럼 엷은 얼음을 완전히 녹게 합니다. 마음은 빛나고 무척 즐거워지지요. 패치가 속에서는 또다시 불이 탁탁 소리를 내고 모두들 그 주위를 에워싸고 둘러앉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마당에서 추위에 떨던 검정개가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귀엽게 꼬리를 흔듭니다. 농부들이 힘찬 말을 타고 집 앞을 지나 나무를 하기 위해 숲으로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만족스럽고 즐거운 듯합니다. 아,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찬란한 황금 시절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추억에 끌려서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리곤 한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지나가 버린 일들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르면 그 안에 제가 찾아야 할 어떤 희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그와 반대로 현재는 어쩌면 이다지도 희미하고 어두컴컴할까요?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저의 삶은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까요? 아직도 우리에겐 어떤 희망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바렌카. 사랑하는 나의 천사 바렌카. 유난히 가을을 좋아하는 바렌카. 누구나 가슴 한편에는 애절한 추억을 담고 살아간답니다. 당신이 유년 시절에 겪었던 추억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연의 오묘한 조화와 그 숨결을 직접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왔던 당신이었기에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하게 몸서리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떠나 도시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자마자 당신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로 인한 파산과 기숙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일들, 더구나 안나라는 친척으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학대, 풍족하고 넉넉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결국엔 불행하게 살아야 했던 날들이 너무나도 당신을 힘겹게 했군요. 더구나 가련한 포크롭스키의 죽음으로 인해 당신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은 저로서도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름다운 유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지만 도시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부터는 새로운 환경에 길들여져서 쉽게 추억을 잊게 됩니다. 도시의 생활이 너무 힘겹고 유난히 외롭게 느껴지는 동안 때로는 추억이 불쑥 찾아들어 온통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간 추억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운 지금의 현실 속으로 아름다웠던 지난 시절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가을을 사랑했던 과거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추억을 현재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현재를 아름답게 바꿔놓을 추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있어서 추억이란 사람들이 말하듯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할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의 추억을 만들어 가다 보면 희망은 곧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추억. 그것은 지금부터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바렌카, 어쩌면 저의 존재도 이제는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오랜 추억이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에 대한 추억도 당신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렌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의 추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먼 미래에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희망만큼 현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추억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미래의 추억이 만나는 현재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부디 당신을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영원한 벗, 마카르 알렉세예비치.